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우크라이나만 아니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히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술주 같은 경우 지금 막 폭락세,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합으로 끝났던 것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운 수치죠. 하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날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날 쉬었던가요? 월요일날 쉬었죠? 월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폭락 시작했다가 쭉 올라가서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느낌인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휴일을 그대로 넘겼기 때문에 요 우크라이나 위기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었죠. 마이너스 1%대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제재가 조금 미온적이지 않겠느냐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러시아 대통령이 반군이 주장하는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이 두 곳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고 또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딱히 보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어쨌든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또 유엔이나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다. 명백한 침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사적인 어떤 침공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침공이긴 침공인데 약간 애매한 침공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침공이면 침공이지 애매한 침공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번지는 그런 형태는 좀 막겠다라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은행과 국채, 개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인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막는 것, 그 다음에 은행이라든지 국채,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금융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승인 절차를 이제 중단했다. 근데 이 승인 절차를 중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부담되는 것은 독일이 더 크지 않겠냐 이거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굳이 가스관을 독일한테 팔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보다도 이 가스관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독일이 조금만 더 싸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물론 이런 제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날의 칼이겠죠.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겠지만 유럽 지역에 대한 이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약 34% 정도가 지금 러시아에 그 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약간 좀 더 유럽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러시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습니다. 개인과 은행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에 대한 무역 금지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 영국은 러시아 은행 5곳하고 개인 3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제재예요, 그냥. 금융 제재.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했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끝나버리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협상적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면 러시아는 그냥 여기서 그냥 군대만 빼면 되는 거거든요. 군대만 빼면은 어차피 똑같이 지는 거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전이었던 지역이었고 원래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군대도 계속적으로 추진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걸 가지고 침공이라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재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면은 말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원래부터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침공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제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다시 침공으로 규정을 한다라면 제재보다는 한 방 때리게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혼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과 얼마 전에 뭐 군사 장비들을 뭐 갖다가 정박해 놓고 막 날르고 막 일촉즉발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매스컴에서는 뭐 긴장감이 고조됐다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미국 증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또 유럽 증시는 이렇게 좀 제재가 조금 미온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가 당분간은 고조될 수 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약간의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은 긴장감이 매우 높은 상태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원했었던 내용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러시아도 또는 서방 국가들도 전부 다 명분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 우크라이나만 조금 불쌍한 상태가 된 거긴 한데, 각자가 원했었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약간 그런 공포심리를 좀 자극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대로 기술주들의 하락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약간 고평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명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명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어떤 급락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담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부담감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술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3월 달에 올릴 확률은 거의 뭐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월 달에 0.25를 올릴 가능성은 약 70% 가까이 되고요. 지금 다음 달이니까 아마 이제 0.25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0.5% 인상할 가능성도 32%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임스가 떠들 때는 0.5% 인상 가능성이 6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요게 다시 또 꺾어져서 뒤집어진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기술주를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만들어내게 될 텐데 이것도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다시 또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기술주가 폭락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좀 가까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외무장관 간의 어떤 회의라든지 또는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인 타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긴장 상태가 거의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 이 악재들을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좋은 얘기도 없지만 나쁜 얘기도 이제는 더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는가. 또 유럽이 하락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 됐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관망세로 출발을 하겠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서 매매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제2의 카카오페이에 먹튀를 막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나서 지난번에 아시죠? 네,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들고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부담감을 개미들한테 전가시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 스톡옵션을 팔아먹는 것은 뭐 이거는 불법적으로 된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뭐 물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부분에서 니들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또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게 상장 이후에도 팔아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막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금융위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기업 공개 이전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상장 이후에 행사에서 취득한 주식, 즉 스톡옵션을 받아가지고 그걸 옵션 행사하게 되면 주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장을 한 이후에 행사를 통한 그런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주식으로 바꾸더라도 이게
주식 의무 보유가 행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상장 전에 스톡옵션 받아놓은 걸 상장하고 나서 홀랑 다 팔아먹고 돈으로 바꿔먹고 이제 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좀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에 따라서 의무 보유 제도에 대한 어떤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건 카카오페이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만든 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금융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6개월로 의무 보유 기간을 둘 경우 매도 절벽이 나타날 수가 있다. 즉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와르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임원의 특성에 따라서 6개월의 기본 기간, 즉 최소 6개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6개월 안에 그냥 다 팔아먹게 되면 그 기관들 보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터져나올 수 있잖아요. 6개월 후에 다 팔아먹으면 이거는 불법 아니잖아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6개월 이후에 아주 작살나는 경우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겠다는 얘기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6개월에다가 추가 6개월을 더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묶어놓겠다 이런 얘기고 주요 임직원들에게는 6개월만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표이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팔아먹으면 안 되지. 솔직히 다 팔지 말고 뭐 조금만 팔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게 와장창 팔아가지고 이제 작살내버리게 되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보호 예수는 계속 유지된다는 거. 이번에는 법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톡 옵션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뭐 대박으로 연결되고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임직원에 대한 어떤 보상, 그동안 고생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그 너무나 많은 그런 이득을 취해간다라면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도 뭐 전부 다 팔지 말고 뭐 10분의 1만 이렇게 나눠서 팔게끔 만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뭐 어쨌건 네, 스톡옵션을 팔아먹는 거는 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한꺼번에 먹튀식으로 팔아먹고 튀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호예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네 그래도 자금을 묶어놓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고 변동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항상 매매 들어가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여기에서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선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뭐 일단 양도소득세 폐지냐 증권거래세 폐지냐 뭐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둘 중에 뭐가 되든지 간에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한 게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 이게 이제 뒤에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식의 취지겠죠. 그리고 부자 감세를 위한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특정 금액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는 그런 그 법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훨씬 더 급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를 한번 살펴보죠.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이 1% 이상인 대주주에게 근데 대주주도 아시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10억 원이 지금은 넘는 거지만 금액이 또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뭐 10억 원이나 보유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합치게 되면 10억 원 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그 금액적인 부분이 또 이제 뭐 5억 원으로 또는 3억 원으로 낮춰지게 된다면 그냥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자세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이상에서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억 원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지만 부자 세금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포함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세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에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혜택을 주는 부분이죠. 외국인들은 이거 안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안 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폐지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자, 지금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뭐 지금부터 당장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도 상당히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증권거래세 역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증권거래세가 없다, 이것도 문제 아니냐. 야, 일단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한테는 왜 양도세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이네요. 그죠? 자,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양도세가 급하다, 증권거래세가 급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가 더 좋은지는 일단은 투자자들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지금 이번 정부에서 그런 게 있었죠. 양도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증권거래세를 이제 차츰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를 없애면서 양도소득세를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양도소득세를 없애고 증권거래세를 그냥 부과한다. 그러면 기존과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세고 증권거래세고 둘 다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냥 똑같이 대우해줘라, 아니면은 외국인한테도 세금 다 받아먹어라, 이렇게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 양도세도 이제 뭐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세가 지금 당장 급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또 앞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5천만 원이라는 이런 어떤 기본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즉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 뭐 계좌가 한꺼번에 뭐 1년에 뭐 100%씩 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아들, 손자, 며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증권거래세 이 주식 양도세의 가장 큰 맹점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거 아들, 손자, 며느리를 좀 풀어주는 이 대주주에 대한 어떤 요건을 완화시켜준다라면 증권거래세 폐지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권거래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로 간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그냥 폐지가 되는 것이, 그냥 이 상태라면 그냥 양도소득세 폐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무튼 뭐 둘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 줄까 저거 줄까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증권거래세 폐지가 맞냐, 양도소득세 폐지가 맞냐, 둘 다 폐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둘 다 폐지를 해버릴래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거 받고 하나 더 묶고 더블로가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얘기죠. 뭐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공약을 갖고 나오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양도세가 폐지가 되든 증권거래세가 폐지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든 우리한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참고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